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가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고. 터무니없는 왜곡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다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팩트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자기 직무에 집중 안 하고 내 주식 가격 얼마냐 이거를 매일 들여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발생한 이제 의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주식 투자도 많이 하면 투기라고 보는 상황인데 코인은 이거 명백한 투기죠. 아니, 국회의원들은 뒷구멍으로 코인 투기해서 떼돈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돈 없다고 후원금 달라고 이제 소위 뭐 가난팔이 뭐 하는구나. 이게 정치권 불신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배이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자. 참 덥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좀 시원하게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원하게 입었잖아요. 아, 밝은 좋습니다. 색깔로 네. 입었잖아요. 네, 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그러니까 네.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팀을 꾸려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도 입장을 냈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MZ세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 카드를 꺼낸 것 같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김남국 의원의 오늘 SNS 글이 좀 소개가 네. 됐습니다만 앞서서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를 요청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김 의원은 오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강력한 조사를 해달라며 당이 만든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김남국 의원이 당초 알려진 것 외에 25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더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김남국 의원은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 부분도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당 윤리위 징계가 임박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전격적으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네요. 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백의종군하면서 정부와 당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함께 윤리위 징계 대상이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적 해법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막지 않는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조멘토 김재원 최고위원 제가 나와 있는 사이 혹시 속보 들어온 거 없죠? 예,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없대요. 네, 그러니까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은 6시가 윤리위니까 네. 아마 그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들어갈 거죠. 같이 가도 되나요? 갑시다. 네.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백반장, 제 이름을 잠깐 순간적으로 까먹었어요. 백반장, 유체커 조멘토, 김현숙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유 실장,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는 날이잖아요. 여야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요,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충원을 참배하고요. 또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메시지도 냈는데요. 여야가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은 지난 1년이 10년 같았던 국민 불행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이 10년 같았다. 이게 또 민주당의 평가네요. 정말 정반대의 평가고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류 실장과 얘기했던 대로 오늘은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죠.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전 정권 또 야당의 책임을 언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공직사회의 기강잡기에도 들어간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전 정권 지우기 기조가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국무위원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오찬에서도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기강 잡기, 검증에 가깝다. 조국 출마, 범죄단체제 적용, 디폴트 온화로 가져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빌려 잘난 척하지 않는 취임 1주년 행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 대통령 오전에는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자유혁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과감한 정책 추진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했다는 어제 이 발언이 떠오릅니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더욱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네, 한마디로 어제 회의 참석자들, 특히 장관들에 대한 기강 잡기였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 정책을 콕 집어서 예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 구조조정과 원전 사업 육성 책무를 맡고 있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또 4대 강보 회복 및 활용을 책임지는 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 멤버들과 그대로 장소를 용산으로 옮겨서 잔치국수 오찬도 가졌는데요. 두 장관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이달 말 G7 정상회의 이후 소규모 개각 단행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이 겨냥한 것들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모두 문재인 정권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 4대 강보 해체 전 정권에서 이뤄졌고요.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전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오는 한전 사장 역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비 의혹, 또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은폐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가한 코끼리 비스켓놀이나 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가 개봉됐죠. 오늘 나온 본편에서 결국 빠졌다고는 하지만 이 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미리 공개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강조한 말,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하고 있죠.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 연금, 교육 이 3대 개혁에서도 사실 전 정부 지우기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3대 개혁의 성적표는 어떤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 주 52시간제를 개편해보려고 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결국 전면 재검토로 돌아갔습니다. 여권에서는 노동부 탓으로 돌리는데요. 근로자들이 불안해하는 공짜 야근이라던가 포괄임금제의 부작용부터 근절하고 나서 신뢰를 확보하고 나서 근로시간 유연제 나중에 도입을 검토하면 됩니다. 빨리 접어줘야 돼요. 당에서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들으면 뭐 여론조사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일단 근로시간 늘리고 유연화하는 거는 근로자들이 신뢰 못한다고 하니까 좀 접고 봅시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몇 달 동안. 그런데 이 정책 논란은 시즌2 버전이었습니다. 시즌1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었죠.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논란이 커졌고 그 여파로 교육부 수장 자리가 한동안 비면서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 역시 한동안 첫 발도 못 댔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 연금 개혁은 국회 역할이 중요하지만 연금 개혁 특위는 4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개혁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을 10월 말로 연장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이 3대 개혁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집권 여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람잘 날 없는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여당 기강 잡기에도 나선 걸까요? 오늘 오찬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했지만 최고위원들은 뺐습니다. 김재현, 태영호 최고위원 때문인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이죠. 태영호 의원은 이제 전직 최고위원이 됐는데요. 관련 소식은 조멘토가 전해드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하여간 이 때문에 화가 난 장해찬 최고위원도 역시 기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찬에서 나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못 먹어도 속이 쓰립니까? 아니 이거는 제 개인이 점심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기강과 권위, 건강한 당정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오늘 대통령 1주년 기념 행사에 최고위원들이 초청해서 배제된 거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최고위원이 빠졌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간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픽은 검증에 가깝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시찰단 속보입니다. 지난 3월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때는 일본 외무상이 사흘 뒤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불과 이틀 뒤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의 말이 계속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安全、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네,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자 대통령실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염수 자체에 대한 검증은 이 IAEA가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운영 역량이 갖춰졌는지 이거는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한 언론에 밝힌 겁니다. 하지만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이 오염수의 안전성이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닐 텐데요. 말 그대로 설비가 잘 돌아가는지만 보겠다는 의미인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외교 당국에선 검증에 가깝다면서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이제 시찰단 보내서 한번 쭉 1박 2일로 둘러보고 그다음에 일본의 자료 제공하고 설명 듣고 결국 구색 맞추기용으로
들러리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자, 시찰단-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겁니다. 당초 1박 2일로 알려졌던 이 시찰 일정 최소 3박 4일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오염수 유랑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외교 당국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봐도 국제법 위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가 먼저 나서서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Article 194 requires that they should not cause damage by pollution to other states. That relates to the transboundary nature of these discharges. This is not a domestic issue exclusively. It has clear implications for n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gain, Japan has a clear obligation to not discharge polluted water that has the potential to cause damage to other states, their environment, and particularly beyond Japanese waters. 네, 다음 픽은 조국 출마입니다. 민주당이 이틀 전 확정한 22대 총선 공천 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1대 때 이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라고 명시했던 부분을 빼버린 건데요. 이 당헌 80조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 바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뭐 그거 가지고 당에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을 하겠습니다만 본인 저희가 지금 이 자체를 뭐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더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도부가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사전에 그냥 우리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네, 네 번째 픽은 범죄단체죄 적용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1년 반에 걸쳐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00여 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죠. 인천경찰청은 일당 51명을 검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인데요. 이 중 건축왕을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당정이 전세 사기 수익을 몰수 보전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으로 이번에 처음 적용된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디폴트 온화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 여야 지도부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려 만났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얼른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공화당에서는 그러려면 지출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2일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We agreed to continue our discussions, and we're going to meet again on Friday. I made clear during our meeting that default is not an option.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9일 시작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 1년을 맞는 날이고 아까 이제 유채커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 등과 함께 잔치국수 오찬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을 뺀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무위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인 인사말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적인 노동 정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이렇게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속도가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면서 속도를 더 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당정을 격려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에 참모진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함께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별도 기자회견은 없었고 짧은 발언만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이 맞이하는 또 이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좀 짚어주시고 저희들이 또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이를테면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런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여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자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자주 있겠느냐는 취재의 질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이 기강 잡기 또 속도전을 또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고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때 그 빠르게 간가요? 뭐 그런 표현도 좀 생각이 나는데 자, 아무튼 그 기강 잡기라는 해석에 힘이 좀 실리고 있고 특히 이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겨냥한 게 한화진 장관 또 이창양 장관이라는 그런 또 언론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채커가 발췌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장관이 마침 오늘 간담회를 또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들면서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한화진 장관은 물론 문제가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해야겠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환경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 거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현 정권의 국정 기조에 맞추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과학에 기반을 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당시 들었던 수질 악화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댐, 보, 하구뚝 연계 운영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서 홍수 가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후에 들어온 몇 가지 속보를 좀 얘기하고 뉴스픽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취임 1주년,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설문조사 등을 해서 윤 정부의 1년을 정리하면서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1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중립성 훼손, 또 검수원복 시행령 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제 참여연대의 주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도 이제 김태호 1차장 또 이상민 장관 순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야당의 공격에도 뭐 이제 참지 않잖아요. 이제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참여연대가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왜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앞으로도 본인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냈네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막 들어온 또 속보는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했잖아요. 방송 제어가 심사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정부가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는 이제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방통위에 등기를 보냈고 조금 전에 방통위에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앞으로 한상혁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고 청문 절차를 이제 거친 다음에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제가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거라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뭐 직접 출석은 안 할 것 같고 아마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이제 면직 절차는 정부가 당연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들이었고요. 오늘 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집권 2년차 기강 잡기 나선 윤 대통령, 국정기조 어긋나면 아웃.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당 차원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 의원이 어제 사과를 했지만 의혹이 계속 커지는 데 따른 거죠. 김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송금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 인증이 된
계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계정이다라는 걸 특정할 수 있었고요. 이 전문가는 당시 김 의원이 많게는 127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가 적어도 85억 원,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액수도 커졌습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을 역추적해봤더니 60억이 아니라 85억 내지는 100억. 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의 이 위믹스 코인이요. 게임 회사가 발행한 코인인데 한때 상장 폐지, 즉 휴지 조각이 됐던 적도 있었다고 하죠. 공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불투명한 코인으로 수익을 냈다는 건데 이 위믹스에 투자했다 손해봤던 청년들을 2번 울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진짜 가난해질 때 자기는 뒤에서 남몰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때 핸드폰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싸, 오늘은 60억, 오늘은 80억, 오늘은 100억. 막 잠이 안 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들 등골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은 사건이에요. 네, 김 의원의 전자지갑, 코인 문외한인 저도 취재를 위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지만요. 투자를 열심히 한 내역이 이렇게 빼곡하다는 건 저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주식을 판 돈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 위믹스를 언제, 얼마를 샀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2022년 2월 중순에는 위믹스를 팔아서 다른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2020년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이 한창 의정 활동을 하고 대선을 치른 시기죠. 그래서 국회에서 부실한 질의를 했던 거냐, 이른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모 질의 사건이 다시 회자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에 좀 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직무에 좀 충실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모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이해 충돌 문제도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2월 7일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온라인 소통 단장이었던 김 의원이 대체 불가 토큰 NFT 테마 코인을 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이때 김 의원은 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 보유하고 있었을 때죠. 당시 김 의원은 이재명 펀드 세계 최초 NFT 기술을 활용한 선거 펀드라고 홍보했습니다. 이재명 펀드는 기존 선거 펀드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또 세계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NFT를 활용함으로 동시에 증서를 내장한 NFT가 범용화된 최초 사례로서 네, 바로 이 발표 직후에 며칠 동안 이 NFT 코인 가격이 일제히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도 이렇게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걸 유예하는 법안 발의하고 표결했던 부분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졌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김 의원의 법안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중이죠. 이런 이해 충돌 투명하게 밝히기만 했어도 문제가 적었을 거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해명 혹은 항변의 초점은 다른 데 있었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과 관련한 의결에 참여하거나 발의에 참여하면서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미리 최소한 대외적으로 공개만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뭐 대중적인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진 않았을 거다. 다자녀 부모가 다자녀 혜택을 발휘하는 것도 이해 충돌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나 자신의 어떤 그 세금,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재산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네, 김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인데요.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더 일찍 사과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를 하려면 거래 내역부터 먼저 내놓으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사과가 아니지요. 뭐가 억울하지요? 본인이 거래한 거래 내역을 내놓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억울하지요? 정말 억울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분을 믿고 따랐고 청년 정치인으로 신뢰를 했던 국민들이 더 억울하면 억울했지. 본인이 거래한 거 떳떳하면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김 의원은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다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김병기 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도 합류시킬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또 김 의원에게 가상재산 매각을 권유했고요. 앞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팀에는 필요하면 충실히 해설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합류할 수 있다. 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대응에 나선 건 당 내부에서부터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당 차원의 신속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요. 민주당 의원들의 코인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이후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자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부적절했고 이후 해명도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액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투자에 전념한 듯한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몰빵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아마 좀 본인의 해명이 충분히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산의 80~90%를 불안정성이 큰 코인에 한꺼번에 털어넣은 배경은 뭔지 김 의원은 부인했지만 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닌지 그리고 일반 주식을 팔아서 코인에 넣은 건 이 재산 신고가 필요 없다는 그 점을 노린 건 아닌지 이 김 의원의 해명에도 의문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김 의원이 본인의 정확한 코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의구심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결국 불법적인 게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다른 당 청년 정치인들의 말 들어보시죠. 저는 위믹스라는 코인의 취득 경로의 불법성이 다분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위믹스 내가 언제 얼마 주고 샀다라고 말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 못하는 이유를 파헤쳐 가다 보면 불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이런 허점을 변호사잖아요. 다 알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건 도의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이 최소 출당 내지 탈당, 나가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과거 행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코인 투기꾼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꾼 거의 뭘 출당시키고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던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집 두 채 가지고서는 집팔을 하고 했고 당시에 부동산 투기나 코인 투기나 주식 투자도 많이 하면 투기라고 보는 상황인데 코인은 이건 명백한 투기죠. 네, 요즘 김남국 의원 보니까 저도 탈당 안 하고는 못 빼기겠더만. 아마 그 민주당이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복당하면 되죠. 민영배처럼. 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지낸 최측근이기 때문일까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본인 문제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매듭을 지켰어요? 본인부터가 사법 리스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쌓여 있는 분이 어떻게 이분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 발제를 보신 정회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에 대한 비판 혹은 언급한 사람들,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이 주로 이걸 도맡고 있습니다. 코인에 밝은 젊은 세대에게 특히 관심 있는 이슈이기 때문일 텐데요. 김 의원의 코인 논란, 젊은 세대 그리고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의혹을 포함해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각 권유 진상조사단 구성. 국민의힘 코인은 투기, 불법 더 있을 것. 네, 자 마지막에 유시창도 얘기했습니다만 청년 정치인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 총선에 청년 표심에, MZ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래서 민주당도 신속하게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고요. 아마 관련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본인이 진상조사를 또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협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속보가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의 설전이 계속해서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전현직 최고위원들의 장외 설전도 이어졌죠. 네, 국민의힘 배현진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배 전 최고위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김남국, 박주민, 장경태 의원 등을 지적한 가난 마케팅 관련 기사를 올렸는데요. 김 의원을 겨냥해서 빈곤 포르노의 표상이 뭔지 정치권이 몸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니냐, 정치판의 몹쓸 위선이라고 썼습니다. 가난은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난이라면서 본인도 회사에 입사해서 한참을 학자금 대출과 씨름했지만 그 극복 과정을 정치 마케팅을 위해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요. 이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 써서 유명해진 단어죠. 그렇죠. 장 의원은 이 배 의원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무식한 배현진 의원, 빈곤 포르노가 뭔지도 모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본인이 가난하다고 했느냐, 아동의 가난과 질병을 이용해서 지적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 의원도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매체에 나와서 가난을 거짓으로 팔면서 이 정치적, 금전적인 후원을 유도한 건 빈곤 포르노 맞지 않느냐면서 장 의원의 이해 수준에 맞게 처음부터 이 정치 앵벌이라고 써드릴 걸 그랬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은 또 본인의 뭐 가난했던 시절 좀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장외에서 그런 설전을 좀 오갔고요. 상당히 거친 단어들도 주고받았네요. 김 의원의 60억 코인 관련 논란 조금 더 짚어보면요. 김 의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이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초기 투자금 9억 8천만 원으로 지금은 코인 9억 1천여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죠. 알고 보니 원금으로 해소하고 오히려 8억 원에서 9억 원의 순이익을 부동산 임대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해명하면서 문제를 오히려 키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초기 투자 9억 8천을 초기 투자했는데 지금은 9억 1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그리고 현금화한 게 마치 440만 원만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금 회수를 하고 나서 이제 9억 1천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거고 그럼 현금화는 440만 원이 아니라 이제 훨씬 더 큰 규모인 건데. 지금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김남국 의원은 이제 코인 논란까지 겹쳐서 당이 좀 어수선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한 속보를 좀 짚어보면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결국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 전 감사는 영장이 재청구된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강 전 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지역 본부장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강 전 감사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송 전 대표의 싱크탱크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하드디스크 교체 시점에 연구소 관계자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 송 전 대표 역시 원래 쓰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폐기했고 자진해서 제출한 휴대전화는 지난달 30일에
새로 개통한 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네, 이 돈봉투 의혹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검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만 강정감사가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한 돈봉투와는 별개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지금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가 오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갖고 있던 이 도덕적이라는 이미지가 치명타를 입었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이어지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는 윤리적 정당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게 훼손되는 순간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의 기본적인 윤리성을 가졌다라는 거, 이거를 민주당이 회복하지 않는 한 결코 이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네, 여기에 민주당의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기식 더 좋은 미래 연구소장은요, 팬덤 정치가 당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의 코인 매각 권유, 국민의힘 불법 더 있을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해법을 내놓은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은 휴대전화를 꺼둔 채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한 20분 후에 윤리위가 열리는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판단 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앞서 태영호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죠.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이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대최고위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었죠. 공천 관련돼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파급력이 크다. 그리고 저는 공직자가 자기가 주워 담지 못하는 말, 허위로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받는다면 내년 총선 출마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정치적 해법인 자진 사퇴를 결국 선택했다는 분석인데요. 윤리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리의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지은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공천을 장담할 순 없지만 적어도 일말의 희망은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은 어떤 엄청난 선행을 한다든지 좋은 정책을 내가지고 전 국민이 우아하면 지금 출마 못하게 해도 뒤집어서 하게 할 거예요. 여기에 용산과 다른 최고위원들의 눈치도 본 듯한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1주년 오찬, 최고위원들은 초대받지 못했죠. 문제가 된 최고위원들과 함께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용산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사진전에서도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은 통편집을 당했었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대통령실 오찬에 빠지게 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죠. 신상 필벌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당 지도부가 가는데 최고위원들을 다 뺀 거죠. 근데 그게 일단 형용 모순이죠. 최고위원이 빠졌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간다고 말을 할 수 있죠? 화살은 김기현 대표에게도 향했습니다. 최근 최고위 휴업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뭐 최고위가 2번이나 휴업한 것도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윤리위 이 심사 담당자인 2분은 출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최고위는 최고위대로 열었어야죠. 장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단체 대화방에도 항의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본 태 최고위원, 조용히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오찬 자리에 갈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 지도부를 옆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태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일부에선 용산이나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일단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결정 전에 지도부나 용산과 소통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여러 번 생각했고 응원자, 지지자 이런 분들과 재코치 문제를 많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또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9시에 기자회견장을 이제 예약하고 10시에 밝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결단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레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향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외부 접촉을 피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 원인 태 최고위원과 달리 원외인 김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은 현직 의원이라는 그래도 그 뭔가 고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직 의원이죠. 예. 근데 김재원 최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 최고위원, 이대로 버틴다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5.18 사건하고 사상 사건에서 이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상처 준 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또 그 말에 대해서 유족의 입장을 공감을 하면서 징계 수위를 반영할 것입니다. 다만 최고위원직은 사고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복귀가 가능한 겁니다. 당내에선 아예 징계 수위를 높여서 탈당 권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에서 잘라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어설프게 징계해가지고 당권 정지만 해가지고 최고위원 뽑지도 못하고 10대마다 자리가 비어있고 그렇게 하면 그게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윤리도 이런저런 당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 듯 싶은데요. 김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현재 상황까지 김 최고위원이 끝까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윤리는 조금 뒤인 오후 6시부터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일단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당내에선 이번 설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지난 전당대회 때 만든 100% 당심 룰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라는 겁니다. 당원 100% 해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그러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삼겠다 민심과 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 모순인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키워냈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제가 당대표라면 과감하게 끊죠. 과감하게 끊어서 어쨌든 이 이슈가 더 이상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죠.
윤리에 모든 걸 맡겨놓고 손을 놨다는 겁니다. 어제 윤리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보고 있죠. 내일 결론 낸다고. 주는 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없어요. 위원장 그 두 최고위원 만나서 자진 사퇴를 좀 설득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대표님?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이 없어서. 이번 사태로 김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난 건 사실인 듯 싶은데요. 과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준석 전 대표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를 끌어내는 힘도 없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누군가는 김기현 대표한테 많은 걸 뒤집어 씌울 수 있고 김기현 대표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 좀 들어봤고, 저희가 이제 주민에서 짚어볼 뉴스인데, 오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남권을 방문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여당은 이제 잘못을 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김기현 대표는 특히 옹졸해서 말도 안 듣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상당히 강하게 또 당 지도부를 비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이제 백다의 반장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전격 자진 사퇴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큰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면서요. 당을 위해서 또 정치적인 여러 여건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자진 사퇴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5시 50분, 이제 50초니까요. 한 10분도 안 남았는데 윤리위 개막이 물리 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소식은 특별히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리위가 이제 6시부터 이제 윤리 그 징계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는데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내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과 8일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했었는데요. 내일은 정상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관련 질문에 최고위는 열어야죠 이렇게 답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일 최고위 개최 이후 열흘 만에 이제 내일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그동안 최고위를 열지 않아서 민주당을 공격할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윤리위 이 심사 담당자인 두 분은 출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최고위는 최고위대로 열었어야죠. 김기현 대표가? 네, 그래야만 뭐 김남국 의원 비트코인 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또 전방위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오늘로 마무리되는 만큼 내일 최고위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이 지도부의 설화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작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태 최고위원의 사퇴를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작태라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애초에 윤리 징계를 미룬 것 자체가 정치적 폴리바게닝, 그러니까 형량협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잘못을 뒤집어쓰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되 윤리 징계는 내년 총선 공천의 길을 터주는 정치적 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도 함께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제 윤리위에서 심의 중인 징계권 외에도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을 수사 일부인가요? 일부에 배당을 했다는 거죠. 네, 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한 기초 의원들에게서 쪼개기로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지난 8일 태 최고위원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은 시구 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었는데요. 해당 지자체 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수시로 속보를 챙기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소식은 없네요. 네, 오늘 그 윤리위 이제 6분도 안 남았는데 아마 그 전에 최고위원 사퇴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류 실장. 어떻게 예상해요?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출마는 가능한 정도의 징계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개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제가 것들이 크게 비중을 두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상당히 이제 말을 단정적으로 안 하고 이제 피해가네요. 아주 상당히 요령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결국 사퇴, 정치적 해법 기대, 김재원은 침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주민입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각각 무기한 당식 농성과 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를 놓고서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는 얘기 저희가 앞에서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여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주민 해시태그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인물과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간호법 극한 충돌, 이재명, 문재인 회동, 그리고 돌아온 김관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 간호법 극한 충돌입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는 둘로 나뉜 채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 13개 직역단체들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1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간호법에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면서 어제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데요. 당장 내일부터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며 2차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 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은 이 시간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5월 11일 전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합니다. 보건의료계 직역 간 대립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시민들에게 돌아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간호법의 어떤 부분을 두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간호법은 31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조문은 7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의료법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있던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가장 대립하고 있는 조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조문, 먼저 제1조입니다. 의료기관에 한정됐던 간호사 영역을 지역사회로까지 넓힌 건데요.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조문에 명시된 이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의사들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의사지도하에 진료 보조만 하게 돼 있어서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의 조문은 제6조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을 명시해 뒀는데요. 간호조무사들은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차별을 포함한 위헌적인 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동안 지적해왔습니다. 거동조차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간호협회 측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조항으로 학력에 제한 없이 대졸자도 학원 과정을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 학과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도리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협회가 간호조무사 측과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규정은 없긴 하지만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진다면 자신들의 영역까지 침범받을 거라고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나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카스트 제도처럼 여러 가지 시설을 장악해서 그 약소 직역들한테 다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지금도 불법적으로 저희 의료기사의 업무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저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간호법 제정 자체로 당장 불이익을 받는다기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기반해서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일자리 위협에 대한 문제는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작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간호사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중재에 나서야 할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공약집이나 정부의 국정과제에 빠져 있다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후보 당시 간호사 단체와 만났던 윤 대통령 그리고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장관의 발언을 올리면서 반발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 간호법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야당은 이를 두고 집단 사기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고 공식 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 법률안의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19일까지는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대통령이 지난 양곡법에 이어서 2호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당정이 19일 임시국회 국무회의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극한의 대치 속에서 당정의 중재 노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문재인 회동입니다.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1년 내내 전임 정부와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이후 거듭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직 단 한 차례의 공식 회동을 갖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새롭게 선출된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가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이 윤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홍 시장은 국정 운영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홍 시장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띄었는데요. 국힘당의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이후 이재명 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비명계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최근 당내에서는 돈봉투 의혹 그리고 김남국 코인 의혹 등으로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친명계가 중심을 이루던 민주당이 비명계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두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평산마을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가벼운 포옹을 나눈 뒤에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평산 책방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잠시 후 자리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돌아온 김관진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곧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출범할 국방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김관진 전 장관이 내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국방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인민이 제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과 미국놈의 특동절개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놈을 향하여 싹! 김 전 장관이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에 취임하고 나서 북한의 도발에 타협 없는 원칙 대응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바탕으로 한 국방혁신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방혁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예비역 장성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부위원장 역할을 김관진 전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었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도 선고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1년에서 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쓴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8,800번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다만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정치 관련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국방혁신위원을 맡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번 김 전 장관의 내정 소식은 우리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통반장 백반장의 주민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김관진 전 실장의 복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엇갈린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언론에 보도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제 코멘트를 보면은 국방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전문성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또 시민단체죠. 군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김관진 전 실장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 또 재판에 이르게 된 혐의들을 보면은 도저히 공직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또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날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영남권으로 갔잖아요. 이제 TK를 거쳐서 이제 영남권으로 갔는데 아까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는 뭐 상당히 수위가 높네요.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세게 좀 비판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웃는 이제 그런 모습도 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서점을 둘러보면서 책을 추천하는 등 환담을 나눴는데요.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이동을 해서 40분가량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이 단합하고 더 통합하는 모습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걸 당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때 야당 사무실을 방문했던 일을 회고하면서 당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했던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라면서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비판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맥락상 그렇게 볼 여지가 있겠네요. 자, 아까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평산 책방의 앞치마를 입고서 직접 이제 계산대에 서서 일종의 일일 알바 역할을 박강원 원내대표하고 지금 이제 영상에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바코드 활용법을 익히고 직접 이제 카드를 건네받아서 계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기술의 충돌 같은 이제 4권의 책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다른 뉴스를 좀 짚어보면요.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이상민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어제 열렸잖아요. 어제 주민 해시태그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민 장관이 본인의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TF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장관의 탄핵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TF는 이 장관이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주민에서 짚었던 내용이죠.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이제 7월 개봉될 예정이고 동시에 이제 2차 가해 논란도 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평도 나왔는데 비판 수비가 또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해당 다큐멘터리 예고편에 이 피해자가 박 시장이 사망을 하면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뻔뻔한 다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식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라면서요. 이재명, 이 김남국에 대해서도 다큐멘터리로 승부를 걸 속셈은 아닐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을 부인하는 인터뷰도 많이 담겨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젯밤 MBC PD수첩에서는 전두환 일가 재산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순자 씨는 제작진에게 그 아이가 폭로하는 내용은 모두 그 어미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튼 소리라고 했습니다. 또 손자 전우원 씨를 향해서는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다면서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만난 홍준표, 당대표 옹졸, 4개월 만에 만난 문재인 이재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